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8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요 너무 추워요. 그 날씨를 봤더니 오늘 거의 체감 온도는 뭐 10도가 넘었고요. 현실적인 온도 자체도 지금 영하 10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정말 감기도 걱정되고 힘든데 오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습도가 20% 정도이고 최고 온도가 낮 기온 최고 온도가 0도고 그리고 마이너스 9도가 또 최저 온도라고 하는데 내일부터 조금 약하게 풀릴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늘 하루 잘 버티는 게 우리들의 미션이 되겠습니다. 뭐든지 힘차게 시작하는 것으로 요즘에 제가 좀 마음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 한 번씩 힘차게 시작해 봅시다. 오늘 방송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진아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요. 김현 그리고 최민희 전 의원이 두 명의 여전사들과 함께 지난 주말 동안에 있었던 정치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채로운 경제 시간에는요. 최이배 전 의원 그리고 이원재 성공회대 연구교수와 함께 최근 경제 소식 짚어봅니다. 이원재 교수는 끝내주는 경제라고 우리 뉴스마트에서 마련한 또 프로그램 하고 있죠. 여러분들 경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십시오.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내용을 들려드리는 그런 뉴스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진한 뉴스마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주말 동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쉬었습니다. 눈이 갑자기 많이 와가지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별일 없었던 거죠? 네, 저는 별로 없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 이진아 기자는 별일이 없는데 우리 나라는 좀 복잡스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있고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 오히려 지금 본질은 호도되고 이상한 얘기들이 자꾸 오가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그 중에 하나 습격범의 당적을 가지고 서로 이제 공방을 오고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찰이 그 사람이 당적을 말하지 않겠다. 근데 우리 다 알고 있는데 말하지 않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예. 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가 어제 이 대표 피습 사건 피의자 김 씨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건 당시 김 씨는 민주당 행사장에서 이 대표 지지자인 듯 접근해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이런 점 때문에 사건 직후에 김 씨가 실제로 민주당 지지자인지 소속 정당은 있는지 등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기관이 당원 명부를 관해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면 3년 이하 징역, 금고에 처하도록 한 정당법을 근거로 김 씨의 소속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런 입장은 이르면 오는 10일로 예정된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때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적은 범행의 정치적 동기를 밝히는데 중요한 단서인데 경찰의 소극적 행태가 또 다른 논란의 혼란을 부를 수 있음을 유념하고 그 어떤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필요하다는 전제로 국민의힘과 우리 당이 협조를 받아서 당적 조회를 한 것인데 이걸 공개하지 않을 거면 왜 조사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경찰 내부에서도 이 사람의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뭐 경제가 힘들어진 게 이재명 탓이다. 뭐 이러면서 본인이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뭐 이랬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럼 그게 동기가 아닌가요? 네, 일부 뭐 유튜브나 이런
빨간 아재라는 유튜브에서 그 주변인들을 좀 인터뷰를 했었는데 평상시에 뭐 문재인, 뭐 빨갱이 이런 얘기랑 그다음 부동산 문제 같은 것들을 언급하면서 야당이 지금의 현 야당이 집권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일단 김 씨가 이제 미리 작성해서 범행 당시 지니고 있던 남긴말이라는 내용이 조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글에는 이제 부동산, 대북 외교 등 정치에 대한 불만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선 안 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이송되던 중 이 대표 공격을 이유를 묻는 말에 내가 남긴 변명문을 좀 참고해달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변명문은 제목이 남기는 말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 8쪽 분량의 글입니다. 경찰의 진술한 내용과 조금 일치한다고 알려져 있었고요. 이 내용이 공개된 것은 전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알려진 것에 따르면 윤 정부가 들어서도 이재명 당대표로 나오면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이재명 살리기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이대로 총선에서 누가 이기더라도 나라 경제는 파탄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라 경제가 파탄났다는 게 주장이 안 맞는 게 이분이 강남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할 때 문재인 대통령 때였거든요. 네. 엄청나게 부동산값 올라가지고요. 그 당시 공인중개사들 다 부자 됐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왜 경제가 파탄났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고. 그 당시에는 코로나 시기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 당시에 코로나에서 그 정도 했으면 엄청 잘한 거 아닙니까? 근데 뭐가 이렇게 문제? 지금 오히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코로나도 끝났는데 경제가 이 모양이다. 이게 더 문제인 것 같은데. 네. 뭐 대통령도 아니고 야당 대표가 그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 사람 지금 자꾸 본질을 호도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말이 된다 안 된다는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그런 말은 중요한 것 같지 않고 객관적으로 따져봤을 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네. 게다가 국민의힘 당적을 5년 정도 유지하고 있다가 이재명을 대통령 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재명 쫓아다니려고 동선 파악용으로 자기가 당적에 민주당에 가입했다 이랬잖아요. 본인이 말한 거 아닌가요? 네.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범행 동기 파악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편하고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데 왜 경찰은 이렇게 또 쓸데없이 또 신중하지? 정말 이상해요. 예. 네, 뭐 논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좀 이상한 것들은 이제 연합뉴스에서 초창기에 나왔던 그 기사였는데 뭐 같이 동행한 뭐 혼자 단독 범행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네. 좀 이거를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지금 남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직후에 숨고르게 들어갔던 신당 창당 작업의 속도를 좀 내는 모습인데요. 어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취재진에게 저희 동지들과 약간의 상의할 문제가 있지만 제 짐작으로는 이번 주 후반에 제가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탈당을 구체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나 새로운 선택 금태섭 공동대표와 합당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어보자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양당 독점 정치 구도를 깨고 국민께 새로운 희망의 선택지를 드리는 일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어쨌든 자 이제 얘기 좀 정리하고 가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있었었고 그다음에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김 씨 변명을 했습니다만 변명이 납득이 가지 않고 그 사람의 여러 가지 행적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사실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그 잘못된 정보들을 많이 취합하고 취득해서 사회에 대해서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따져줘야 될 경찰이 그냥 얼버무리면서 나 이제 정보를 함부로 유출할 수 없다 이제 그만하자 막 이런 식으로 좀 나오는 게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상당히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고요. 자, 두 번째. 지금 이낙연 대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 결과적으로는 헤어질 결심을 공고히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이재명 대표 테러, 이 살인 미수 사건 때문에 조금 잠시 주춤하다가 결과론적으로는 다시 이제 도로 나 탈당하겠어, 분당하겠어 이제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난번에 DJ 정신이 이제 DJ 그 100주년 기념식 때 얘기가 많이 됐었었는데. 네. 그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야당 분열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던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난 내 갈 길 가겠다 이렇게 지금 가는 거예요? 네,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제 그 축사로 야권 통합의 힘을 모으고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이 생각난다라면서 이제 야권에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았는데요. 그때 당시 이낙연 전 대표는 취재진을 만나서 나가는 자리에 이제 취재진들이 야권 통합에 대해서 강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민주당에서 김대중 정신에 벗어나는 것이라고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러면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겠다 하는 건데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와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가 좀 비교가 되면서 네. 앞으로 얘기해야 될 게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해봅시다. 대통령 쌍특검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쌍특검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직권남용 얘기가 나오니까 딴 얘기하면서 김 여사에 대해서 알았다. 우리가 제2부속실을 한번 설치해보자.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네. 김 여사가 두문 분출한 지 23일째가 되는데요.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이며 보통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를 나흘 앞당긴 5일에 열고 회의 연지 24분 만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김 여사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을 고려해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회의가 있던 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나 어제 이제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안팎에서는 제2부속실보다 특별감찰관이 더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사촌인의 친족 등 저지른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곳으로 지난 2016년 이후 8년째 공석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여야가 추천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를 했습니다. 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번에 특히 이해충돌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본인 가족, 본인 부인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사실 국민 감정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권한 남용에 대해서 한번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구해보겠다 이제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쌍특검 지금 임시국회를 9일 날에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본회의에서 쌍특검 한번 올려가지고 얘기를 해보겠다 이런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먼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지난 5일에 여당과 함께 이제 규탄 대회를 열었는데요.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가족을 위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 카드를 꺼내서 역공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의 범위나 유무에 관한 다툼을 심판하는 제도로 헌법재판소가 유권적으로 그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절차인데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대통령 가족이 연관된 법안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지 현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좀 지연을 시키려고 하는 입장인데요. 일단 9일에 이제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는 여야가 이제 대치가 좀 예상이 되는데 여당에서는 9일 재표결을 하자라는 의견이고 야당에서는 조금 더 지난 후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카드 이후에 2월 이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좀 더 시급하다. 그것을 좀 통과하기 위해서 주력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2월, 3월, 그러니까 총선 직전에 이 내용이 좀 정확히 좀 처리되는 게 아마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권한쟁의 심판 청구 카드를 꺼내 들고 2월 이후에 쌍특검 재표결 해본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좀 전에 이제 어떤 분이 질문하셨습니다. 미미꼬미님께서 구속영장 기각 맞나요? 이 말씀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를 피습했던 그 살인 미수 가해자 김 씨에 대해서 영장 실질심사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해서는요,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부산지방법원 251호실에서 4일날, 4일에 했죠. 비공개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심사를 했는데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피의자는 도망칠 염려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일에 이재명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잡혔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이 대표를 살해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진술도 경찰이 확보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개인 컴퓨터와 노트북 등의 증거물에서도 다수 혐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서 3일날 저녁 7시 35분께 김 씨를 살해미수 혐의로 영장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검찰이 그래서 같은 날 밤 11시 8분 법원에 영장 청구했고, 그러니까 경찰이 먼저 청구, 그 다음에 검찰이 청구, 그러고 난 다음에 4일날 영장 실질심사해서 이 사람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것은 이 사람 말고 또 이재명 대표가 대구에 오면 작업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어떤 60대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또 가해를 하겠다라고 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잡았던 것이고, 이 사람에 대해서도 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졌었는데 법원에서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주거도 일정하고 실질적으로 행위에 나가지도 못했고 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을 기각한 사람하고 영장을 발부한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그 테러 직접 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가 된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진아 기자하고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최민희, 김현 의원과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어우 정말 너무 잘했어. 예를 들어 1,500을 드려야 돼. 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삼의 본향 함양 지리산 자락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만 자랐습니다. 산양산삼인데요. 사포닌 함량이나 효과는 자연 산삼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거의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양산삼은 이렇게 씨를 쫙 산에 뿌려가지고 알아서 자생적으로 자라도록 해서 나중에 수거해오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죠. 자연 산삼은 우리가 씨도 안 뿌려. 자기네가 알아서 딱딱 커. 근데 그 두 개의 삶의 효과를 보니까 사포닌 함량이 거의 비슷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관리할 수 있는 산양산삼. 예. 이것이 좀 더 저렴하고 우리들에게는 가성비가 좋겠죠. 7년간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담아내서 압도적인 사포닌 함량을 자랑하고요. 특히 이 사포닌을 추출하는 방식을 저희가 획기적으로 바꿨습니다. 컴파운드 K 강화 특허 추출 방식이라고 하는 걸 도입을 해봤더니 실제 이 삶에 들어있는 사포닌을 뭐 우리가 뽑아낸다고 해도 100%다 뽑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적용하기로 한 이 컴파운드 K 강화 특허 추출 방식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니까 거의 많은 흡수율이 자랑할 수 있는 정도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남편과 아내, 한 해를 열심히 살아온다 자신에게도 지리산 천년의 기운을 선물하시고요. 특히 갑진년
청룡의 해에는 여러분들이 또 기운을 팍팍 뿜어내야 되니까 이런 거 드시고 좀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새해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원 플러스 원 이벤트, 이게 끝이 아니죠. 여기에 새해맞이 이벤트 하나 더 추가합니다. 산삼떡 3종 세트. 이 되게 다른 사람에게 접대하기도 좋고요, 간편하고요. 저는 좀 양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양은 조금 적은 것 같은데 요즘 사람들이 또 양을 많이 안 먹으니까 적당한가 봅니다. 산삼향 가득한 산삼떡 3종 세트도 같이 드셔보시기 바라고요. 전화 문의는 1666-1080, 1666-1080, 네이버 검색하면 산삼 순백으로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대담 시간에는요, 이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또 이 사이다 발언 모두를 가지고 계신 이 두 분의 여성과 함께 합니다. 최민희, 김현천 민주당 의원 모시고 정치계 각종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시각 들어볼 예정인데요. 우선 김현 전 의원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최민희 의원님은 지금 좀 오고 계시니까 우리가 좀 먼저 얘기하고 있다 보면 오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침에 지난번에 그 명동에서 눈 많이 왔을 때 오세훈 시장이 버스 노선 한번 바꿔놨다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중교통도 예기치 못하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분 최민희 의원은 남양주에서 대중교통 이용해서 오시는 분이라서 사실은 그냥 차량으로 이용하는 분들하고 달리 항상 시간 정확히 일찍 오시는 분인데 오늘은 좀 그렇게 됐습니다. 자, 지난주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재명 대표 현재 건강 상태가 어떤지 잘 아시는 게 있나요? 이제 회복 중인 거는 이미 보도가 됐고요. 지금은 가족을 제외하고는 이제 면회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을 제외하고 면회가 안 된다는 거는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입니까?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면 이제 외부인이 들어오면 뭔가 좀 그 설명을 하고 뭐 이렇게 위로도 되지만 또 이제 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회복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러니까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어저께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가족 외에는 다 못 만나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이제 수술 긴급하게 마쳤고 위험한 수술 했다고 그 서울대 병원에서 말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중환자실로 옮겼었고, 그 다음에 일반 병실로 옮겨서 회복이 진행 중이라고 네.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면회를 할 정도는 아니다, 일반인에게.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월 2일 날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네. 사실은 지난지 6일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게 안심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게다가 솔직히 제가 이재명 대표라고 그래도 다른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을 것 같아요. 뭐냐면 본질은 본인이 그러니까 살해를 당할 뻔한 테러를 당한 피해자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마치 본인이 무슨 갑질한 사람처럼 지금 막 언론에서 난리를 치고 있단 말이죠. 게다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소아청소년 협회 의사들이 이재명 대표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업무방해 혐의로. 부산과 서울대병원의 업무방해 혐의로. 부산대병원하고 서울대병원에 무슨 업무가 방해되는지 모르겠으나 이 주체도 왜 그 바쁘신 의사 선생님들께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하시는 분들이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다른 과의 업무를 방해했다 그러면서 하시죠? 난 그건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정치적으로 자꾸 이런 문제가 악용이 되는 것을 실제로 지금 제1야당 대표이지만 제1야당뿐만 아니라 우리 당의 전체 이제 그 정당 대표이지 않습니까?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대표인데 지금 일각에서 헬기 이용에 대한 문제 내지는 몇몇 의사들의 그 성명서 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이런 테러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지점을 좀 포커스를 해야 되는데 마치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뭔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흐름에 일부 언론이 편승해서 부풀리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보여지고, 근데 다만 오늘 그 언론에서 제가 아침에 쭉 모니터를 하는 결과 그 내용은 지면에서는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나마 다행인데, 네.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갔던 거는
무슨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일률적으로 그냥 그 내용으로 도배가 너무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은 이건데 본질을 하고 전혀 상관없는 다른 거를 자꾸 갖고 와서 물타기를 하면서 정말 주객이 전도되고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참사가 벌어지면 네. 사건의 본질을 파악해서 진상을 규명해가지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죠. 정당이 나서고 국회가 나서는, 그리고 언론은 그것을 뒷받침하면은 이게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매번 보면 이제 사회적 참사나 아니면은 이런 정말 사회적으로 아주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고 격가지를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재발을 방지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건을 만들어내는데 네, 분열을 자꾸 야기시키고. 야기시켰다. 이게 네. 이제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그 전국 국정 운영하는 방식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난해도 끔찍한 우리가 정말 아끼던 연예인 한 분이 비명 행사를 했는데, 그분 사건도 사실은 그 공인에 대한 그 연예인에 대한 게 어디까지 보호받아야 될지는 좀 사회적 그 합의가 있어야 되지만, 그런 문제를 다룰 때도 언론과 경찰이 정말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건데, 이번의 경우도 제1야당 대표를 정말 백조대낮에 테러를 가한 네.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모의를 계획을 해왔고, 엄청 오래 한 거예요. 해왔고, 그리고 당적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경찰이 먼저 양당에게 그 사람에 대한 당적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당적 공개를 안 하겠다. 이건 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추는 자가 법인이다는 것처럼 경찰도 지금 뭔가 누군가의 사주를 받거나 아니면은 이 사건을 최소한 은폐시키거나 축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끔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보세요. 파이낸셜 뉴스, 오늘자 뉴스도 그렇고요. 어제 중앙일보 기사도 그렇고요. 마치 지금 모든 의사들이 이재명 대표가 헬기 타고 서울 가서 수술받는 것이 엄청나게 문제인 것처럼 모두 화가 나고 뿔이 나고 이해가 안 간다, 지역 의료를 무시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다고 계속 기사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파이낸셜 뉴스의 첫 번째 제목이 이재명 대표 고발하겠다, 전국 의사들 이재명 헬기에 뿔렸다, 이게 제목인데, 지금 도대체가 칼 맞아가지고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본인의 거주지가 서울이라서 서울 가서 수술받는 사람한테 뭐가 문제인지, 닥터 헬기 타면 왜 안 된다는 것인지, 솔직히 그 말도, 그 비판 자체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이 서울의 의사들도 화났어요, 부산의 의사들도 화났어요, 의료 체계를 무시한 거예요, 막 이런 데만 계속 얘기하고, 특히 대한청소년과 의사회가 오늘 10시에 고발장을 낸다는 거예요. 대한청소년과 의사회는 왜 고발장을 냅니까? 무슨 관계예요, 도대체가? 소아청소년과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거기도 당적 특히? 조사해야 되겠는데요. 아니, 난 이해가 안 가가지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런 행동에 왜 일반적인 의사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정치적으로 뭔가 의도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막 벌어지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빨리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자, 경찰 이번 주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김씨 당적 등이 밝혀지지 않은 것, 뭐 정당법 어긋날 수 있다, 이런 얘기 지금 하지만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애초 1월 2일 날 이제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경찰이 이제 양당에게 그 저거를 양당에게 그러니까 당적이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공문을 보냈고,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제 정당법 때문에 논란이 되기 때문에 당에서는 바로 확인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힘 당원이었고, 최근까지 그러니까 2023년 날짜까지 특정이 됐는데, 그래서 민주당에 입당한 걸로 돼 있고, 그리고 그 입당의 배경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암살하기 위한 그런 기도에서부터 비롯됐고, 그렇죠. 최근에 그 차량 CCTV가 또 하나 걸린 게 있는데, 이것도 이재명 지지자다라는 얘기를 먼저 언론에서, 그러니까 먼저 경찰에서 했어요. 나왔는데, 결국은 이 암살을 기도했던 이 사람 역시도 이재명 지지자인 것처럼 위장하고 등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경찰은 여러 사건을 그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위장된
사건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마치 지지자인 것처럼 하면서 팬덤 정치의 폐해로 몰아가다가 결국 실패하니까 사건을 축소하는 과정인데요. 결국 제가 볼 때는 성공하지 못할 거다. 경찰의 그런 그 은폐 기도도 성공하지 못할 거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사실은 일벌받게 해야지만 우리 사회가 이런 그렇죠. 문제가 재발이 방지된다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사건을 그러니까 정리해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 나누는 와중에 우리 또 최민희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에 너무 많이 이렇게 막히고 바쁘고 그러네요. 그러셨죠? 예. 정말 의외였습니다. 원래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이라 오늘은 제가 지하철을 안 타고 아. 선거 시작되니까 수행이 있어서 역시 지하철을 타야 됩니다. 그랬네요. 네. 저는 매번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이라 안 늦으시는데 이상하다 그러고 네.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무사히 오셔서 정말 다행이고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언론이 자꾸 본질은 어디 가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헬기 타고 서울 가서 수술 받았다 이걸 가지고 집중하는지 모르겠다. 의사 선생님들이라면 환자의 목숨이나 이런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헬기 타고 간 게 너무 기분 나쁘다, 고발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게다가 그게 아주 그냥 무슨 서로 짝이라도 한 듯이 한꺼번에 쫙 풀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지를 완전히 개판 죄송합니다. 이미지를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약간 쏙 빠지는 분위기가 됐어요.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모든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언론 그리고 모든 단위가 정파적인 입장에서 이 사태를 몰고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파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몰고 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무리수를 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제일 정확하게 가장 말하더라고요. 냉정하게 네. 예, 보고 있다고 보고 야당 당대표면 총리급인데 헬기 탄 걸 문제 삼으면 되냐. 그리고 유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게 가장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경찰이 지금 뭐 때문인지 굉장히 위축돼 있다. 예, 경찰이 은폐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을 보고 있다. 애초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대로 경찰이 그동안 했던 프로세스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되게 이런 사건이 터지면 제일 중요한 게 범행 동기, 네. 그죠? 그리고 공범이 있는지, 그리고 배우가 있는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이런 게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경찰이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범행 동기부터 제대로 못 밝히고 네. 있습니다. 이게 역설적으로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뭐 이런 그 테러를 저질렀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이건 역설적으로 그 보수 지지자들, 이분이 태극기 집회에도 많이 가고 그랬다니까. 그 보수 지지자들 민심이라는 거, 그게 이재명이 이러다 대통령 될 것 같다라는 게 팽배해 있다는 그런 그렇죠. 것의 반증이기도 하고요. 지금 1mm만 더 들어갔으면 동맥이 파열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놓고도 제가 이제 뒤에서 이렇게 좀 언론사 그 고위 간부들 얘기를 들어보면 불안감, 이게 천운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명이 제천이고 사람 목숨이 제일 소중하다면서 전부 다 자기 정파성과 그 정파성에 따른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돼 있는 이 상황, 정말 개탄스러운 상황이어서 네. 그래도 네. 다수당인 민주당이 명확하게 중심을 잡고 이거는 정치적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살인 미수 테러입니다. 테러. 네, 네. 예, 명확히 규정하고 테러범으로 규정해야 돼요. 예, 그리고 확실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 제라늄꽃님께서 제가 왜 소아청소년 의사협회에서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고발에 나섰냐, 본인들하고 무슨 관계라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건 믿거나 말거나예요. 정확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한청소년의사회 대표도 충남 배방읍에 사는 의사인데요. 그자가 이재명 구속하라고 1인 시위하던 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정치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데 나서서 이러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긴 한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막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지금은 이제 제보를 받고 또 제보에 따라서 추적해 가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초동 단계에서부터 그러니까 동기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공범이 있는지 여부를 과학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네. 이 과학적으로 수사하려 그러다가 흐지부지 지금 되고 있으니까 네. 국민들이
이제 소위 사이버 수사대 역할을 하면서 제보도 받고 그다음에 이런 그 관계망들을 좁혀나가는 그런 일들을 직접 하는데 모든 사건이 사실은 그런 제보나 적극적인 그런 국민들의 참여 이런 걸로 또 단서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의혹 제기를 그냥 의혹이다라고 보기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네. 사건의 그 범주나 이 범행 동기를 좁혀나가는 노력들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정치적 부동층이 제대로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손영아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럴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저는 의사 선생님들이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우리 변호사들도 그때 사법시험 계속 하다가 로스쿨로 바뀌면서 변호사 수가 엄청 늘어나고 저희 밥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졌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사법시험 존치해야 된다, 막 이런 운동 많이 하고 그랬었고, 그 당시에 로스쿨생 생기면 이제 질적 저하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 계속 했었는데, 결국 이제 안 먹혔어요. 그런데 이번에 의사들도 의대 정원 수 늘리게 되면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자기네들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밥그릇이 좁아지고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책을 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뭐 우리 주장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의견은 그게 아닙니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건 신경 안 쓰고 그냥 지역으로 활성화하기로 했었던 이런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공격하는 데 막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정말로 자기네들을 때리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것도 이게 민주당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만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일단 민주당은 네. 민주당이 시민과 함께 가야 하는 이유는 소위 사회적으로 엘리트 기득권층이 민주당을 지지하기보다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그 속성이 그런 있습니다. 것 같으네요, 그런데 진짜. 저는 이번 건은 기자들께 당부드리고 싶은데, 이런 사안을 놓고 잘 통하지도 않을 텐데 의사들이 집단 행동을 일부에서 하는 것을 취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슨 어떤 의사회 전체 행동이라기보다는 그중에 정파적인 몇 명이 소수와 함께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강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적어도 의사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할 때 야당 대표 아니라도 테러를 당해서 그럼요. 죽기 일보 직전에 이런 일을 당했으면 우선 사람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헬기건 뭐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돼라는 입장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의사협회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각 단위들이 움직이는지를 취재할 필요가 있다. 속으로 들어가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 자체가 믿기질 않아요. 맞습니다. 네. 아휴, 자, 어쨌든 다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것하고 연결해가지고 말을 나오는 건데요. 경호를 강화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광주 나타난다 그랬더니 수백 명이 그냥 애워 써가지고 밀착 경호하면서 막 빨간 마스크까지 쓰고 다니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게다가 한동훈 죽이겠다고 이렇게 글을 어떤 사람이 화가 나서 했다는데, 그 사람도 긴급 체포해가지고 아주 과잉 경호 논란이 주말 내내 시끄러웠던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광주 갈 때 이제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이제 정복 경찰, 그다음에 사복 경찰, 그리고 마스크 쓴 사람은 아마 고용한 사설 경호겠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또 뭐 5.18 묘역 가서 그 앞에선 또 기념 촬영하고 이례적으로, 사실은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비대위원장 되고 처음 이제 강주에 가니까 여러 가지 만감도 교차할 것이고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아마추어의 전형이죠. 예를 들어서 정말 그러니까 뭐 테러로 제1야당 대표가 그러니까 암살을 당할 뻔한 사건이 있었다면 사실은 일정을 좀 조정해서 그 대외 활동을 같이 좀 공조를 맞추는 게 좀 필요하죠. 첫 번째는. 그런데 굳이 간다라면 그렇게 요란 떠올고 갈 것이 아니라 조용히 다녀올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형태로 띄워서 앞서 얘기했던 그러니까 한동훈 그 장관이 정치적으로 경험이 미숙한 그런 일천한 모습을 이번에 보여줬고, 특히 광주에 가는데 그렇게 요란을 떤다는 것은 광주 시민들에게는 또 다른 좀 미안함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서울의 봄을 통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전두환 정권이 등장했는지까지도 세세히 알고 있다. 근데 그런 형태로 광주에 방문했던 것은 그러니까 과잉 경호 이전에 소위 광주 정신을 좀 훼손한
경박한 행동이다라고 저는 네. 보여지고 경호는 뭐 사실은 중요하죠. 네, 네. 보이지 않는 경호, 보이는 경호 같이 경호 해서 중요합니다. 네. 일반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은 선에서 경호를 하는 것도 좀 그 전문가의 그런 소양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요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짧게 지나갈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했거든요. 이게 8일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딴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9일날 임시국회가 열리는데 이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걸 가지고 또 서로 여야가 공방을 벌인다고 합니다. 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그 기억하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거부권 얘기가 나왔을 때 이거 이해충돌이다라고 네, 그때 얘기했던 말씀하셨죠. 거예요. 그게 예. 몇 달 전인 것 같아요. 이해충돌이다 이거는. 네, 그래서 이번에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근데 예. 저는 결국은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대통령이기보다는 한 여성의 지아비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하는구나. 아. 그리고 이렇게 막 급하게 막 그 거부권을 행사한 건 집에서 굉장히 그 닥달을 당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하라고 보수 쪽의 지지자들도 네.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하라고 표를 주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수 쪽에서도 보수 지지자들 쪽에서도 이게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이런 여론이 사실 더 높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참 거시기했던 게 국민의힘인데요. 네. 그게 정당입니까? 적어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네. 역대 자기 가족에 대한 특검을 거부한 대통령이 있었는지요. 네. 다 특검 받았어요. 그리고 국민에게 사죄하고 용서 구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세기의 사랑, 대한민국을 뒤흔들 사랑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알겠습니다. 결혼 이전 사건이고 그다음에 법무부가 앞장서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하는 걸 보면서 사실관계조차도 호도하면서 김건희 소위 그러니까 V1이냐 V2냐 갖고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인 김건희 그러니까 여사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용산 국민의힘, 그다음 법무부까지 이렇게 나서서 하는 이유는 사실상 V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얘기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도 사저특검을 받아서 이거를 좀 해소하고 넘어갔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건희 여사 건을 가지고 다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이제 국회를 이걸 가지고 이제 공전시키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보면서 정말 이번 총선이 중요하다. 총선에서 제대로 심판해야지만 이런 정말 무능력하고 네. 또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정권에 대해서 철퇴를 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윤 대통령 측, 그러니까 대통령실 측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김건희 여사 제2부속실 설치할 테니 그건 어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 민심회평이고 자꾸 시선을 딴 데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그걸로 시선이 돌려지겠습니까? 그건 아닙니까? 그거 만들거나 네. 말거나 네. 마음대로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김현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주가 조작에 관한 특검, 이게 김건희라는 이름을 빼고 그냥 주가 조작에 관한 특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거부할 대통령이 없잖아요. 그런데 김건희라는 이름이 들어가니까 거부권을 행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만약에 정치 상황이 굉장히 미묘하잖아요. 공천과 맞물려서 네, 뭐 그렇죠. 이탈표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번 국회에서 이 특검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통과되지 않은 것이 네. 다음 국회에서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현 의원님한테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6일에 김대중 탄생 100주년 행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축산했습니다. DJ 정신이 무엇이냐, DJ가 후배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정확히 무엇이냐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는 김 전 대통령 앞에서 부끄럽다. 그분이 염원했던 세상이 다시 멀어지고 있고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다. 마지막 유언은 야권 통합이었다. 이러면서 사실상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해서 자꾸 분열의 정치하지 말아달라 이런 부탁을 한 것으로 저는 판단했거든요. 그렇지만 이낙연 전 대표는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갔어요. 자, 요거 영상 한번 잠깐 보시고 간단하게 요거 설명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늙고 병들어 힘이 없으니
젊은 당신들이 나서서 야권 통합으로 힘을 모으고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님 앞에서 부끄럽습니다. 대통령님이 염원했던 세상이 다시 멀어지고 있고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DJ 정신과 현재 상황에 대한 개탄스러움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것은 DJ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실상 유언에 가깝고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하게 된 배경이 DJ 대통령의 그런 요구였다라는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통합하라라는 건데 이낙연 전 대표가 분열을 꾀하는 거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은 열린우리당 만들지 말라, 단결하라고 했던 건데 그때도 사실 뭐 피치 못하게 했지만 이낙연 전 대표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연설 끝나고 뒤에 있을 일정이 있는데 먼저 나가시더라고요. 무슨 바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나가는 모습을 봤는데 통상 기자들이 따라가서 어떤 얘기를 좀 듣고자 하는데 말씀을 안 하셨다는 얘기는 궁색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5.18 묘역에 가서 무릎을 꿇고 말씀하셨던 내용이라면 적어도 5.18 영령 앞에서 단결하고 단합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지 빚을 갚겠다는 것이 제3의 선택 지점을 만들겠다고 얘기한 것은 사실 좀 앞뒤가 안 맞고 모순이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이낙연 전 대표님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초 총리로서 자기 소임을 다하는 그런 미덕을 보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개인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가 만약에 극단적인 이 선택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손학규의 길로 가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데 30초만 짧게. 예. 이게 지도자의 길이 있고 개파 수장의 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철저하게 개파 수장의 길을 가고 있고 마지막으로 내 자식 챙기기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지나치게 오버하고 계시다. 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 최민희 전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눴는데요. 좋은 세상 꿈꾸며님께서 두 분께 응원한다고 전해달라고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기다리시면 또 경제 얘기해야 되겠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토마토 전문가와 함께하는 올인원 서비스. 주식 투자 교육, 주식 종목 추천, 주식 투자 방법.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라이브 온 에어 실시간 생방송. 현명한 투자를 위한 투자 교육과 투자 방법. 이토마토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경제 소식을 이야기 쉽게 짚어보는 이채로운 경제 시간입니다. 최입의 전 의원 그리고 이원재 성공회대 연구교수 모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1월 1일 날 월요일이었던 관계로 그냥 쉬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주는 크리스마스에서 네, 쉬었고요. 12월 26일 날은 크리스마스에서 쉬었고 그러니까 이제 대체 공휴일이었네 그때가. 하여튼 그래서 안 했고 그다음에 1월 1일은 또 1월 1일 신정, 설, 뭐 어쨌든 그래서 안 했고 오늘 지금 3주 만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덕담 한번 해야 돼요. 덕담 한번 해주세요, 우리 뉴스마토.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4년 보다 희망차고 뭔가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더 희망찬 한 해 되기를 저도 소원합니다. 네. 네, 새해는 좀 더 따뜻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따뜻하게. 네. 여러분 뭐 모두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전부 다 서로 덕담 나누고 모든 소원 성취하시는 그런 해 되길 바라면서요. 자, 그렇지만 좀 암울한 얘기를 2024년 갑진년 새해 희망을 가지고 이 새해를 맞이했는데 야, 이게 정부 경제 성장률을 2.2%로 참 전망을 했고요.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은 오히려 2.6%인가요? 오히려 더 높게 전망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사자성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 2024년 예측 사자. 아따 운냉. 왜 아따우는? 아랫목 따뜻, 운목 냉랭이에요. 아, 네, 아주 정확히 그렇거든요. 네네. 경제 성장률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작년에 너무 낮았기 때문에 1.4% 정도 아직 확정 안 됐지만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죠. 아마 2024년은 2.0%에서 2.2%. 대체로 이제 연구기관들이 이렇게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장한다. 그리고 수출이 회복된다. 왜냐하면 작년에 수출이 엄청 안 좋았거든요.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왔는데 네. 그리고 올해는 다시 플러스로 우리나라는 수출이 계속 증가하는 나라예요.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 8% 정도 나올 걸로 예측이 돼서 수출은 증가한다. 근데 수출이 증가하면서 투자는 늘어나요. 투자가 되게 중요해요. 기업이 투자를 해야 그 돈이 이제 일자리도 창출돼서 우리한테 월급으로도 오고 그 돈이 시설을 거죠. 만들면 네. 건설 경기가 막 돌고도 일어나고 오고. 네. 그래서 막 돈이 도니까. 근데 이 설비 투자가 굉장히 안 좋다가 올해는 그래도 좋아질 거로 보입니다. 주로 근데 그 설비 투자를 할 곳들이 대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IT 경기가 글로벌하게 조금 AI 때문에 살아날 걸로 보기 때문에 뭐 반도체나 뭐 이 장비 같은 데서 이제 투자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기업 임직원들은 좋아져요. 대기업 투자자들도 괜찮아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내수 경기는 여전히 안 좋다. 그래서 내수 부진은 이어질 거다. 네, 모든 네. 연구기관에서 소비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 작년에 한 2% 성장했는데 올해도 2% 정도나 아니면 1.1% 후반 정도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따 운냉. 운목은 서민들이 사는 자영업자들과 이 중소기업 이하 이 근로자들이 사는 이곳이에요. 여기는 냉랭할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듣고 보니까 딱 맞는 말씀인데요. 예, 그걸 한번 밀어보시죠.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내수 부진 현상, 그러니까 지금 쭉 설명하신 결국 우리나라의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고 내수는 계속 좀 침체될 거라는 우려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건설 경기 부분이 또 안 좋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투자를 공장들은 많이 이제 뭐 지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뭐 반도체 시설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이제 공장들 건설이 대기업 위주로 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지금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얼마 전에 태영 건설이 이제 지금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지금 여러 가지 진행 사항이 되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지방에서 보면은 건설사들의 그런 현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 건설사들이 이제 PF 대출, 그러니까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이제 금융권 대출 받은 것들에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뭐 지금 태영건설 자체로는 금융권에 큰 영향을 안 주지만 전반적으로 건설사들의 PF가 안 좋아지면 금융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전체적인 이제 국가 경제적인 부분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내수 부진이 결국 자영업자 소상공인들한테는 뭐 이제 매출이 줄어드는 것이고 걷다가 이제 또 물가 상승이 뭐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그러니까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계속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작년 11월 OECD 경제 전망에 따르면은 올해 세계 경제는 오히려 2.7%포인트 또 G20 국가는 2.8% 성장한다고 했는데 네. 우리는 아예 이거보다 훨씬 더 떨어진 것으로 그냥 전망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성장률이 또 더 높게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더 높게 하고 있는 걸 보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경제가 썩 좋지 않다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지금 성장률도 2023년 성장률도 대한민국은 1.4%인데 세계 경제는 훨씬 높았단 말이죠.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대통령이나 정부에서는 좀 과감하게 뭔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뭔가 투자를 좀 제대로 해주고 경제가 좀 좋아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냥 그들은 항상 다음에 좋아질 거야. 지금은 좀 안 좋지만 나중에 좋아져. 이런 얘기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끝난 느낌이 난단 말이죠.
자, 장바구니 물가를 보면 그게 더 심각해집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사실은 저는 낮아지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방책이 있습니까? 그 물가가 재작년에 5.1% 올랐어요. 굉장히 높은 거 있죠. 정말 많이 놀랐네요. 그리고 작년에 그래도 3.6% 올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물가 목표치는 2%예요. 네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그 정도 되면은 이제 금리를 내리고 조금 정상적인 경제 운영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고금리를 계속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래도 물가가 좀 떨어질 걸로 봅니다. 물가는 사실 떨어져야 돼. 왜냐하면 내수 경기가 이렇게 부진한데 물가도 높으면은 정말 죽으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서민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게다가 원래는 경기가 부진하면 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월급을 많이 받고 많이 소비를 해야 물가가 오르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물가가 여전히 2.6%로 목표치에는 정부 추산으로도 그래요. 정부 추산으로도 목표치보다 높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 생각에는 그거보다 다른 연구기관들 거 보니까 그거보다 더 높은 데들도 많아서 2.2% 후반. 그러니까 체감하기에는 작년하고 서민들이 크게 다르지 않게 물가가 작년보다 더 오른다. 이렇게 좀 느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뭐 그러니까 세계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세가 이제 미국이 좀 꺾인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금리에 대한 조정을 좀 이제 더 인상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한테도 영향을 줄 거라는 기대는 하지만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항상 있습니다. 뭐 전쟁이나 또 이제 무역 그 세계 금융시장에 대한 또 뭐 그런 어떤 이제 분쟁이라고 하지만 하여튼 갈등의 요소들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의 이제 공공요금이 계속 인상되고 있어요. 그게 서민들한테 가장 직접적으로 지금 이제 피부에 와닿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쉽게 안정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번 올린 물가를 내릴 수는 없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가장 크게 이제 그 경제를 볼 때는 급격한 물가 상승도 안 되지만 또 물가가 하락하는 것도 안 되거든요. 그거는 엄청나게 경기 침체를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완만하게 물가 상승을 끌고 가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튼 정부가 뭔가 이렇게 대책이 좀 나와야 돼요. 아까 전에 이제 아랫목은 따뜻해도 윗목이 차다라고 하면 윗목에 대한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지 윗목에 대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정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손 놓고 있는 거 아니냐. 서민에 대해서 민생을 챙긴다고 말로만 하지 실질적인 정책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또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자, 또 이런 것도 좀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폐지 관련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금투세 폐지하는 걸 공식화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세수도 부족한데 왜 금투세 그것도 이렇게까지 해줘야 될 필요가 뭐 있냐? 도대체 누구를 위한 폐지냐? 이런 얘기를 제가 솔직히 안 할 수가 없고요. 주식 뭐 양도소득세 뭐 완화, 뭐 종부세 완화, 뭐 지금 사실은 서민들보다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는 걸까요? 참. 이렇게 그러니까 세금이 줄어드는 세수 네. 결손이 이제 60조가 났다고 하는데 네. 이 상황에서 뭔가 그럼 세수를 확충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 세수의 확충이라는 의미는 결국 그 세금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차가워진 윗목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전혀 안 한다라는 하고. 거죠. 손 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감세 정책들이 나온다라는 거, 특히나 아까 전에 부동산에 대한 감세, 그다음에 지금 금융소득의 감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부동산과 금융에서 버는 돈은 소위 불로소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땀 흘려서 일해서 버는 소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돈이 있는,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 그 자본을 굴려서 얻는 소득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과세를 더 집중해 왔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의 세수마저도 노력하지 않겠다. 우리는 거기서 걷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손을 놓겠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국가 정책에 대한 흐름들을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제 엎어버린 거죠. 예. 그리고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은 정말 이제 무능과 무책임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주식시장의 어떤 신뢰성을 꾸준히 가져가야만이 외국에서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시장에 신뢰를 가지고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그래야 우리나라 주가도 올라가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세제부터 해서 막 계속 들락달락 이렇게 정책이 바뀌면
결국은 이제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정부의 그렇죠. 불신이. 자꾸 정책이 네. 일관적이지가 않고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북한하고 관계도 안 좋아지면서 이렇게 되면 네.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점점 높아지게 높아지죠. 되고 예. 현실적으로 우리들의 이 경제적인 상황은 안정이 안 되고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 정권 따라 맨날 바뀌니까 어떻게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안정적인 그런 장기 투자처로 생각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금투세는 진짜 문제가 사실 근로소득자들이 나중에 다 부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긴 그러니까요. 거를. 그러니까 금투세 대상자가 5천만 원 이상 연간 이익을 내는 주식 투자자거든요. 그게 상위 2.5%밖에 안 돼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연봉 1억 원 받고 취직해서 연봉 1억 원 받으면은 세금을 한 1,000만 원 정도 내거든요. 실효세율이라고 공제 다 받고 뭐 다 빼고 진짜 세율 그냥 명목상 나온 거 실제 내는 게 한 1,000만 원 돼요. 근데 우리는 한 3천만 원, 4천만 원 내던데. 그러면 이제 성실 납세자. 변호사들이 성실 납세자. 38%, 40% 내거든요. 성실 납세자고 보통 평균적으로 근로소득세는 그런데 금투세 이번에 도입하려고 했던 게 2022년에 여야가 다 합의해서 정한 게 대충 그 수준이에요. 주식으로도 1년 동안 1억 이익 내면 한 1,000만 원은 세금 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거예요. 소액 투자자들이 연간 한 1억 원 거래를 하면 나 1,000만 원 갖고 한 10번 사고 팔고 하면 1억 원 거래한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거래세라는 걸 냅니다. 그게 올해 0.2% 정도 돼요. 원래 더 높았어요, 그거보다. 0.25% 뭐 이렇게 돼서 쭉쭉 떨어지고 있는데. 네. 그러면 거래세는 내가 10만 원 투자를 하든 100만 원 투자하든 돈을 잃었든 돈 막 1억 원 잃은 사람도 다 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애고 소득세로 바꾸자. 금융투자 소득세 해서 그래서 한 1억 원 벌면 1,000만 원 정도 번 사람이 내고 못 번 사람은 내지 말게 하자. 이게 이제 금투세의 기본적인 방향이었어요. 2020년에 여야가 다 합의한 건데 네. 그거를 지금 이렇게 뒤집으면 연간 한 2조 원 정도 비거든요. 그럼 그 근데 세수도 원래 그걸 엄청 어떻게 채우려고 네. 그랬냐면 그러니까 거래세 없애려고 그랬어요. 거래세 없애면 연간 2조 원 정도 비는데 금투세 다시 거두면 연간 2조 원 정도 생겨요. 그래서 그거 막 메꾸려고 그랬는데 지금 거래세는 지금 없애고 있고 가면서. 거래세도 없애고 금투세도 금투세도 안 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2조 원 연간 없애고 2조 원씩 그냥 비는 거. 그게 운목의 갈등 없어지는 거죠. 아니 그러면서 사실은 그 모자라는 돈은 세수 부족분은 서민들한테 주었던 복지 관련된 그렇죠. 자원을 줄이면서 해결하겠다는 게 사실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하고 싶은 말은. 그거보다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작년에 정부에서 그렇게 돈을 막 감세하고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서 세수 펑크 났잖아요. 그래서 네. 한국은행에서 100조 원 이상 빌렸어요. 한국은행에서 돈을 발행해서 일시대출이라는 걸 해줍니다. 근데 그중에서 아직 4조 원 못 갚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더 이제 누증되는 거예요. 점점 국가 부채에도 안 잡히는 이 정부의 대출이 잡혀서 장부가 엉망이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윤정부 들어서 부자 감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확실히 윤정부의 기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인세 깎아줬죠. 종부세 깎아줬죠. 그다음에 금투세 폐지한다 그러죠. 게다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도 더 유예해준다고 하죠. 그리고 결혼하면 아이들한테 3억 원까지 증여해주는 거 세금 안 매긴다고 하죠. 정말 좋아요. 부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통령 출마한다고 기자회견 했을 때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네. 가장 그때 내세웠던 키워드가 공정과 상식이었어요. 근데 지금 세금 있는 곳에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기본적인 어떤 조세의 원칙을 지금 허물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공정이 완전 이제 없어진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금융투자 상품별로 막 지금 되게 복잡해요. 이거를 좀 일관성 있게 바꾸려고 이번에 금투세 도입하면서 조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통일한 것도 이제 다 무시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세 형평성을 더 낮추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좋은 마음 가지고 대통령 출마했을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완전히 돌변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뭐랄까요. 이 대통령이 어떤 자기의 생각이 명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심지어 이런 지금 중요한 정책을 변화시키면서 기재부하고 논의하거나, 또는 국회와 논의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정부의 기재부하고도 세제실하고도 이 세금에 대한 논의를 안 하고 있어요. 국회는 더더욱 아예 무시하고 있고, 그래서 완전히 독단과 어떤 교만한 모습이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어서 저는 이게 윤석열 정부의 이제 본질적인 모습들이 지금 계속 더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좀 전에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여야 합의해가지고 금투세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유예 안 하고 폐지를 그냥 일방적으로 혼자서 막 정하는 거 이거는 이게 거대 야당하고 정부가 싸우는 모습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의원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이게 맞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국회에서 법 통과를 또 못 시키거든요. 못하겠죠. 그렇죠. 왜 그러면 이래요? 이제 갈등만 더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지금 총선을 앞두고 이제 편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확실히 내 편이라도 만들자라는 뭐 그런 이제 총선의 큰 전략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결국 모든 혜택이 부자들에게 하는 것이고, 네. 수도권에 집중된 어떤 지금 선거 전략으로 하나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선거 때문에 그러군요.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또 선거 끝나면 또 어떤 정책을 어떻게 들고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네. 우리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하락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커지는 그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짚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노동이사제를 확대하고 자본금 분납 등을 제한하는 그런 내용으로 회사법 개정안을 지금 만들어서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7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부담이 가중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네, 일단 중국이 우리나라를 따라잡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처럼 물건 많이 팔아서 돈 많이 벌어서 따라잡는 거는 이미 거의 다 됐고, 이제는 질적으로 선진적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우리를 따라잡고 있어요. 노동이사제는 독일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 제도인데 사실 사회를 통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제도로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사실 노동이사제는 계속 얘기되고 있지 않나요? 공공기관에서 이 지난 있죠. 정부에서 일부 네. 도입했고, 네. 근데 뭐 민간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사실은 국유회사에서는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민영회사하고 유한책임회사하고 외자기업 그걸 한다고 한 거고, 그럼 이제 한국 기업들이 가서 적응해야 되는 말씀하신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는 국유기업 아니니까 괜찮았는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중국 법인이 이제는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중국인 노동자의 대표가 이 사회에 들어오는 것을 이제 허용해야 되는데,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독일에 가서 사업을 하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선진국에서는 하는 건데 중국에서는 지금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외자기업들이 마음대로 하다가 이제 말을 들어줘야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어렵게 됐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기업들이 이런 상황에 준비가 돼 있냐, 이게 문제인데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정부 때 노동이사제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지만 우리 기업들은 결국은 이제 사실 지난 정부에서는 민간까지 도입하고 싶었지만 공공기관에서 딱 멈췄는데, 그렇기 때문에 딱 안도하고 정권도 바뀌었으니까 안도하고 이제 안 하는구나 하고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네. 중국에서 적응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생긴 거죠. 중국이 이렇게 선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좀 오히려 반성해야 되고 좀 마음속으로 야 우리 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법안은 종업원 300인 이상의 유한 책임 회사에서 직원들이 선출한 직공 대표 즉 노동자 이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 있고, 삼성, 현대, SK하이닉스, 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다. 예. 자, 한국 기업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자꾸 부담이다 할 필요가 없이 없어요. 예, 예. 그냥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으니 적응하고 제대로 그렇죠. 만들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거기에서 뭔가 이제 훈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런 부분 제도적으로 계속 더 확대돼야 되는 방향성을 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 회사법을 바꾼 게 지금 노동이사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바꿨는데 굉장히 진짜 유럽식의 선진적이에요, 영리법에 사실은. 있는 성진적인 네. 지배구조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좀 수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000년도 즈음 해가지고 한번 그 상법을 이제 대대적으로 개정을 하면서 그랬죠.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을 이제 추진했었는데, 지금 이제 중국이 한 20년 뒤에 지금 그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따라오고 있는 거고, 중국이 이렇게 되면은 세계 시장에서 점점 더 신뢰성이 높아져 갑니다. 중국 기업들이 지금까지는 중국 기업에 대해서 지배구조 측면에서 굉장히 불신이 높았는데 이런 것들이 그렇죠. 나아지면 이제 오히려 이제 중국의 투자나 이런 것들이 더 몰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오히려 더 앞서가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뭐 제가 이제 평생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으로서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저는 하기를 바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후보 시절에 여러 가지 기업들의 재벌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자본시장 개선한다라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어요. 그중에 네. 이제 상법의 우리 개정도 뭐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얘기한 바 있었는데 아직 이제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진행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런 중국의 개선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극제가 돼서 대한민국도 좀 더 좋은 제도들 빨리 도입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뭐 시간이 다 돼서 더 얘기는 안 하겠지만 미국의 유명한 전기차 회사 테슬라 중국한테 전기차 업체 판매 1위 자리를 내줬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야, 진짜 이거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큰 뉴스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양적 질적으로 세계 네. 경제 중요한 축이 이미 됐다. 이런 얘기죠. 비아디라는 회사가 지금 테슬라 따라잡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중국의 전기차 업체인 비아디, BYD 이 회사가 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 분기별 전기차 판매 1위를 했는데 10년 전만 해도 짝퉁차라고 취급을 받으면서 되게 이를 갈았던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아디 같은 경우는 중국의 내수에서 네. 엄청나게 지금 그 판매량을 이제 확보한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뭐 미국이나 뭐 유럽까지 수출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이제 미국이 인플레이션법 때문에 이제 그 중국의 배터리를 착용한 전기차를 지금 수입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가 또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중국 내수에 우리 어차피 시장에 들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이나 유럽 시장을 우리 전기차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이번에 오히려 더 만들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된 거는 또 중국 인구가 하도 많으니까 이런 것도 좀 영향을 그쵸? 미쳤겠죠, 네. 당연히. 네, 우리도 인구 정말 시급하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희배 전 의원 그리고 이원지 교수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하고 얘기하다 보면 막 내가 똑똑해지는 느낌이 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모든 분야에 있어서 특히 경제 분야에 있어서 좀 선진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자, 광고 잠깐 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광고인데요.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 내가 내고 있는 보험료가 얼마인지 모르시는 분들, 내가 무슨 보험에 얼마나 가입했는지 모르는 분들, 내 식구들은 또 나 모르게 얼마나 많은 보험에 가입했는지 잘 모르는 분들 모두 다 모이십시오. 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이 보험 클리닉 업체에 연락하셔가지고 식구들 거 다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중복되는 것도 많고 쓸데없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 거 다 정리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보험을 많이 들어도 결과적으로는 받는 건 n분의 1밖에 안 되는 보험들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돈 많이 넣어봤자 쓸데없는 보험들이 많아요. 돈을 길거리 뿌리고 다니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서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이 가능하니까 주저하지 말고 예약하시고요. 상담 예약은 대표전화 1644-1236입니다. 010-76-1-3303으로 연락하셔도 24시간 예약이 가능합니다. 072분들, 우리 영희 친구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요, 이슈 화합, 쇼미더민심 함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잠깐 기다리시면 저 노반장, 제가 학교 다닐 때 반장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반장 하고 싶었고 이게 완장차고 하는 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뉴스인사 프라임에서 노반장이 진행하는 또 우리 대기자, 병상호 대기자와의 그런 또 만남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디 가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